안녕하세요. 상표법 1차 강의를 맡게 된 임세준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목차를 통해서 이제 상표법에서 저희가 1차 공부를 함에 앞서서 어떠한 논점들을 어떠한 흐름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지 이 목차를 보면서 함께 검토를 하도록 할 거고요. 목차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나눠드린 보충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차해서 이제 총칙, 등록 요건, 심사, 그리고 상표권, 상표권자의 보호, 심판 및 소송, 마드리드 의정서, 부경법 이렇게 큰 목차 8개의 목차로 저희 상표법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각각의 목차 안에는 또 이제 중요한 논점들이 그 소목차들이 있고 그 소목차 각각의 중요한 논점들이 숨어 있고 그 논점들에 따라서 이제 판례가 등장을 하고 법조문이 각 논점에 대응하는 법조문들이 있을 것이고 관련된 심사 기준들 그리고 판례 그리고 심판과 관련해서는 심판 편람도 있을 텐데요. 심판 편람은 심판 단계에서의 심판 단계에서의 심사 기준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목차에 대한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큰 흐름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이 X라는 상표를 즉 출원을 하게 됩니다. X라는 상표라고는 했지만 표장이 X이고 상품을 A 그리고 A와 B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이 표장 상품 앞으로는 이제 표장에 등장하는 이런 상표를 이야기를 할 때 표장을 X, Y, G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대변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표장이나 구체적인 상품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어떠한 유형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갑이라는 사람이 특허청에 심사를 통해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을 등록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특허청에 출원을 하게 됩니다. 이 A라는 게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출원된 상표를 상표 등록 출원이라고 합니다. 그 용어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익숙해지실 테니까 지금 당장 너무 낯설더라도 불편해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출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출원을 하면은 특허청에서 이 특허청에서 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기간 동안 이제 특허청에서 상표 등록 출원의 등록 가능성을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요건들을 만족을 시켜야 합니다. 뭐 행위 능력도 만족이 되어야 되고 방식이나 이런 절차상의 하자도 없어야 할 것이고 권리 능력도 있어야 할 거고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 이런 것들은 총칙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차나 그 이후에 절차 같은 측면은 심사 파트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차는 상표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목차, 논리적인 흐름 혹은 절차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법조문과의 구성과는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전반적인 틀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원된 상표 등록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요건들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 1차 시험에서도 그렇고 2차 시험에서도 그렇고 이 실체 심사 파트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 갑이 이 상표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혹은 갑이 특허청에 대한 서류를 올바르게 제출했는지 아니면은 수수료 같은 거를 제때 납부했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상표법과 크게 관련이 없어요. 상표법과 크게 관련이 없고 상표법과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이
상표법과 관련된 심사를 하면 결국에 이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으로 갈 수 있느냐, 즉 등록을 right 권리 right의 약자인데 권리 이렇게 R로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이 상표권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표장의 등록 가능성 자체를 따지는 실체 심사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 심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크게 33조, 그리고 34조, 35조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공부하는 상표법 전반의 내용 중에 거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상표법 주요 내용들을 거의 다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에서 상표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상표가 등록이 가능한가, 우리는 어떤 것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가를 통해 여기서 어느 정도 거의 반 정도는 여기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요. 이렇게 실체 심사와 앞에 방식 심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별도의 거절 이유가 없거나 혹은 거절 이유가 있었는데 그 거절 이유가 해소가 됐다라고 판단이 들면은 이 시점에 출원 공고를 하게 됩니다. 출원 공고를 한다는 건 대중들에게 이 상표 등록 출원이 이제 거절 이유가 없다, 그래서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등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그런 절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별다른 절차적인 절차적인 문제가 없다, 절차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에서 이 상표를 등록시키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면은 등록을 시켜주게 되어 있죠. 상표 등록이 되게 되어 있고, 이 상표 등록이 된다면 이때부터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권리를 저희는 상표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권리가 이때부터 지속이 되게 되는데, 이 상표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력이 있겠죠. 당연히 상표법에서 어떠한 보호를 해주고 어떠한 권리를 주어줘야지 저희가 이런 수고스러운 절차를 통해서 수수료도 납부해 가면서 이 상표를 등록을 시키려는 거고요. 이 등록이 되면은 어떻게 상표법의 법 제도 하에서 보호를 해 줄 것인가가 이제 이 뒷부분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표권이 등록이 되면 어떠한 효력이 있고 그 보호 범위는 어떠한가를 저희가 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권리가 있다는 것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혹은 권리를 행사하는 자, 혹은 그 권리의 행사를 받는 자, 이렇게 구도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될 겁니다. 그런 구도 관계와 관련해서 이제 심판 파트가, 저희가 공부하는 심판 파트가 주로 이러한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그 구도 관계가 당사자인데 결정계도 있어요. 이 출원인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당사자가 없이 특허청장을 이렇게 대상으로 청구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구도 관계라고는 볼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이후 권리가 형성된 이후에는 구도관계가 형성되어서 별도의 심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2단계에서도 관련해서 심판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심판 파트를 공부하는 것은 상표권 이후에 등장하는 절차 흐름들이고요. 이 심판 파트와 함께 더불어서 소송 파트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심판 이후에 심판을 통해서 어떠한 심결이 내려지면 그 심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자는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서 또 그 심결 자체에 대해서 다투어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심판 소송이 넘어가면은 이제 이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법 전반적인 흐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은 이후에 엄연히 절차적인 별도의 절차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후에 조금 더 간단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렇게 마드리드까지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큰 흐름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회독을 해 주셨다고 보면 될 거고, 이 안에도 뭐 디테일한 변주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해 가시거나 이제 바로 목차에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앞으로 내가 공부할 내용들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이런 흐름들이 있구나. 지금 이 시간 동안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후에 진도가 나갈 때 그 진도 범위 내에서 내가 여기를 공부하고 있구나. 이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전반적인 흐름을 이야기를 하면서 잠시 뒤에 이제 심사 과정에 대해서, 심사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심사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절차적인 요소가 더 많은데, 이 절차적인 요소가 1차 시험에서 조금 빈출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 심사 파트는 절차적인 요소가 중요해서 이 흐름을 같이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후에 심사 파트를 공부를 할 때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충 자료, 이 목차 보충 자료에서 1번 총칙을 보도록 할게요. 총칙 파트에서는 첫 번째로 상표법의 목적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저희 상표법은 어떤 목적 하에서 이렇게 제정이 되었고, 이 상표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바, 규제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를 상표법의 목적을 통해서 한번 크게 짚고 넘어갈 거고요. 이 목적이 저희 상표법 이후의 논점들의 전체를 관통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에서 상표의 기능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올 텐데, 이 기능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좀 많은 이해를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서 이해되셨다는 전제하에 이후의 논점들을 풀이해 나갈 거니까 여기서 좀 더 이해도를 높여가시면 될 거고, 그리고 상표법에서 등장하는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 정의 파트인데, 상표법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어떤 의미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정의 파트에서 이제 사용과 관련해서 서비스의 사용 그리고 상표의 사용이란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총칙 밑에 항목에는 없지만 그 외에 지엽적인 법조문들도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긴 할 텐데요. 총칙이라는 거의 의미 자체가 전체를 포괄하는 규칙이나 법칙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표법에서 이후의 논점에서 하나하나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전제로서 깔고 가는 그런 내용들이 이 총칙 파트에서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비전형 상표라고 있는데요. 비전형 상표가 있다는 의미는 즉 전형 상표도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 흐름은 아까 화면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 두시고, 결국에는 상표의 유형으로서 전형 상표와 비전형 상표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A와 B라는 지정 상품으로 하여서 X라는 표장을 출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X라는 표장이 전형적인가 비전형적인가로 구분을 하는 거죠. 이 전형적인가는 일반적이라는 얘기고요. 비전형적인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러한 새로운 유형의 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표장도 익숙하고 친숙한 그런 일반적인 표장들이 있겠지만, 기술의 발전이나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표현할 수 없던 것도 미래에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전형 상표라는 카테고리로 묶어서 보호를 해줄 수 있다는 여지를 넓혀준 거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 상표법은 이후에 말하겠지만 이 표장 자체가 아니라 상표의 기능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능만 충족을 한다면, 그 기능만 발휘가 된다면은 유형과 관련 없이 그 보호의 대상은 여지를 남겨두어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전형 상표와 비전형 상표로 나눌 수 있고, 전형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 도형,
기호, 이들의 조합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저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유형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상표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보시면은 입체 상표, 색채 상표, 그리고 홀로그램 및 동작 상표, 위치 상표, 비시각적 상표가 있을 거고요. 그 밑에 이제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같은 경우에는 전형 표장이냐 비전형 표장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목적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상표가 목적하는 바는 어떤 상품에 대한 출처를 나타냄으로써 나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서 붙이는 표식, 표장, 마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뒤에 나오는 단체 표장이나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은 그 표장은 영어로 마크라고 합니다. 이 표장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으로 하고 있으나 그 목적적인 측면에서는 단순히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표장을 표시하고 있는 그런 표장들을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즉 목적이 다른 이렇게 별도의 표장들을 저희 상표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은 모두 상표법에 대한 규정을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법을 공부를 하심으로써 단체 표장과 증명 표장, 업무 표장의 특수적인 그런 특성들을 이해를 하신 걸 바탕으로 나머지는 전부 다 저 상표법에 저희가 공부한 규정들을 적용을 한다, 준용을 한다라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전형 상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상표의 테두리에 있는 거니까 상표의 유형 중 하나니까 상표를 비전형 상표, 전형 상표를 위주로 상표를 전부 다 공부를 하시고 비전형 상표 같은 경우에는 절차적인 차이가 좀 크고 그 특성으로 인한 실체 심사 혹은 효력 권리 행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테마별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전형 상표를 위주로 상표법을 이해한 다음에 별도로 뒤에 나중에 빼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단체 증명 업무 표장 역시 상표에 대한 공부를 전부 다 한 다음에 그 외에 특수한 목적이 있는 애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으로 인해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나중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단체 표장과 증명 표장 같은 경우에는 지리적인 출처를 나타내면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 경우에는 앞에 지리적 표시라는 문구를 붙여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 이렇게 별도의 유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적이 다른 표장들 그리고 유형에 따라서 상표를 구분했을 때 비전형 상표들 이렇게 나중에 몰아서 공부를 한다는 거. 총칙 파트에서는 이 두 파트를 뒤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니까 지금 당장 다루지 않더라도 제가 제 흐름에 따라서 넘어가 주시면 될 거고요. 그 밑에 등록 요건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실체 심사 단계에서 이 상표가 상표권으로 상표법의 목적에 부합해서 등록을 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인데요. 33조, 34조, 35조의 요건들을 만족한다면 이 조문들에 위반되지 않는다면은 별 큰 이유가 없는 별다른 하자가 없는 이상 등록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33조, 34조, 35조가 1차와 2차를 크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논점들이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이런 파트이다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이제 3번 절차를 보시죠.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시약 부분에 이제 심사, 3번 심사, 그 다음에 절차, 바로 절차가 나오는데요. 절차는 다음 보충 프린트의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큰 흐름도가 작성이 되어 있고, 이 흐름도와 똑같은 흐름도를 제가 PPT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서 블록의 위치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위치만 다른 거고 절차 흐름은 똑같으니까 이 보충 프린트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흐름도가 1차 시험에서는 중요하게 문제화가 되고,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시면, 이 절차를 파악하지 못하면은 상표법과 또 특허법이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혼동이 오실 수 있어요. 법끼리 헷갈려 버리는 혼동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공부를 할 파트를 미리 땡겨와서 한 번 더 공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 출원을 한다는 거죠. 상표 등록 출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갑이라는 사람이 갑은 출원인 X라는 표장을 A와 B에 이렇게 상표 등록 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표 등록 출원을 해서 그 서류를 판단을 하게 되겠죠. 서류가 접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출원서를 제출을 할 테니까 그 서류를 보고, 이 서류에 하자가 있다는, 서류를 봤을 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하자가 있다, 서류적인 측면에서 서류상에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이 보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보완 명령이라 하면 서류가 미비하니까 보완해서 와라, 즉 절차 보완서를 제출을 해라 라는 거고요. 이 절차 보완서를 출원인이 제출을 해서 이 절차가 보완이 되지 않는다면 출원을 반려하게 됩니다. 즉, 이 출원을 우리는 접수해주지 않겠다, 서류상에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접수조차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이 출원의 반려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 자체를 폐기하는 느낌으로, 아예 버려버리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절차 보완서를 제출을 해서 보완이 되었다면 출원일에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단계에서 절차상에 하자가 없었다면 바로 출원일이 인정이 되겠죠. 바로 출원일이 인정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출원서가 1월 10일 날 특허청에 접수가 됐다고 보시면은, 출원일에 인정이 된다 하면 이 1월 10일이 상표 등록 출원의 출원일이 되어서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이 1월 10일을 기준으로 앞에 인용 상표, 선출원 상표, 선등록 상표, 이런 것들이, 선행 상표,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점에서 보완 명령이 날라오고 절차 보완서를 1월 15일에 제출을 해서 절차 보완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출원일을 1월 10일로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절차 보완서가 접수된 날, 즉 1월 15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 절차 보완 같은 경우에는 절차상의 서류상에 미비가 있어서 이 서류상의 미비가 모두 보완된 날을 이제 출원일로 인정을 해주겠다 정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식 심사를 한다는 거죠. 즉, 방식 심사를 하면 총칙에서 정하는 이 출원 절차에 대한 방식이나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저희가 흔히 행위 능력이 있는지, 혹은 대리권의 범위가 올바르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 절차가 진행이 되었는지, 혹은 이 방식 자체, 산업통상자원부령에 따르는 이 전반적인 절차상의 방식, 이 진행상의 방식 자체가 문제가 없는지, 혹은 수수료를 납부를 제때 했는지, 그리고 출원일이 인정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수수료가 제대로 납부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식 심사 단계에서 보완이 아니라 보정인데, 이 부분 보정입니다. 그래서 방식 심사 단계, 방식 심사를 통해서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이 됐다는 거죠.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보정을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넘어서는 일을 했어요. 그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변리사를 써서 이런 전반적인 대리를 하거나, 혹은 을이 변리사가 아닐 수도 있고 갑이 뭐 가족이나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이 절차를 진행을 하는데, 이 을이 자신에게 허락된 대리권 범위 이상의 행위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심사관이 발견을 하면은 보정명령을 때리게 됩니다. 이 보정명령이라 함은 절차상의 하자가 발견이 됐으니까 이거를 너가 보정을 한다면은 뭐 하자가 없었던 걸로 봐줄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정서를 제출을 하면은요, 이 보정서를 보고 보정이 되었으면은 방식 오케이 하고 이제 실체 심사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 실체 심사 단계에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보정이 되지 않았다면 절차를 무효로 봅니다. 절차가 무효가 된다는 뜻은 이렇게 출원일이 인정이 되고요. 이 출원일이 인정이 되고 절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어 왔을 텐데, 이때 보정 명령이 들어오고 이때 보정서를 제출을 하거나 혹은 제출을 했는데 보정이 되지 않았거나 혹은 보정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절차 무효가 된다는 뜻은 이간에 진행되었던 절차를 없었던 걸로 소급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간의 절차가 전부 다 무효가 되어서 없었던 걸로 본다. 즉 백지 상태로 되돌린다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보정명령을 만약에 보정명령에 대응해서 올바르게 보정을 해서 그 절차상의 흥결이 치유가 되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급표가 발생해서, 예를 들어서 한 이 시점쯤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볼게요. 절차상의 흥결이 이 시점쯤에 발생을 했다면 이때 보정을 했으면 소급이 되어서 소급표가 발생을 해서 여기서도 소급표가 발생이 돼서 이때 이 기간 동안에 일정한 절차가 일정 정도의 절차가 진행이 되었을 텐데 이때 진행된 심사 절차의 수행이 모두 다 절차상의 흥결이 없이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아주겠다라는 것이 이 보정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절차 보완과 보정은 그 차이가 있다는 것. 보완은 서류상의 문제에 좀 더 가깝고, 보정이라 함은 그 당사자나 혹 방식들, 즉 당사자의 능력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그 방식, 예를 들어 수수료를 안 낸 경우, 그럼 제때 수수료를 내라, 안 그러면 무효로 하겠다라는 식의 그런 태도라고 보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실제 심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절차적으로 저희가 따져볼 내용들이고요. 물론 실체 심사를 진행하다가도 방식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은 보정명령이 발생할 수는 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실체 심사를 하려면은 이 출원일은 인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출원일의 인정 이후에 이러한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심사관이 이 상표법의 심사 과정을 진행을 하는 주체가 심사관인데요. 이 심사관이 실체 심사를 통해서 33조, 34조 아까 말씀드린 조문들을 바탕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실체 심사를 통해서 어떠한 거절 이유가 발생이 된다는 거죠. 거절 이유를 하면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33조, 34조 외에도 다양한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장은 목차에 언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거절 이유에 근거해서 거절 이유 통지서를 출원인에게 발송하게 되는 거고요. 출원인은 이 거절 이유 통지서에 대응을 해야겠죠. 내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이 될 수 없다고 심사관이 그랬다면은 저는 등록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다투어 본다는 겁니다. 혹은 그 심사관의 의견을 수용을 하고,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면은 등록을 시켜줄래? 라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정서 제출을 통해서 거절 이유가 치유가 됐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거절 이유가 치유가 되지 않았다. 그럼 거절 결정이 됩니다. 거절 결정. 즉, 이 거절 결정이 되면은 이제 대중에게 공지가 되면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다. 즉 상표권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의 등록 출원에 표장과 상품 표장에 해당했다라는 식의 내용이고요. 만약에 의견서와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 거절 이유가 치유가 되었다면 실체 심사 과정에서 이제 출원 공고 결정이 됩니다. 출원 공고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실체 심사를 해서 만약에 거절 이유가 애초부터 없었다면 바로 출원 공고 결정이 되는 거고요. 실체 심사를 통해서 거절 이유가 발생을 했는데 이를 출원인이 극복을 했다면 이제 더 이상 거절 이유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출원 공고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출원 공고 결정을 했다면 바로 이제 또 출원 공고를 하겠죠. 출원 공고를 하면 대중에게 이제 이 상표가 별다른 절차상의 문제가 절차상으로 다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등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중에게 공표하는 거고, 출원 공고 기간은 2개월입니다. 이 2개월 안에 이 상표 등록 출원을 거절시키고 싶은 제3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제3자가 이해관계인이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일단 어쨌든 간에 이대로 진행이 된다면 거절을 시키고 싶은 자가 거절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도 즉 거절 이유를 다투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절 이유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상표 등록 출원이 가만히 냅두면 2개월 동안 가만히 냅두면 등록이 될 것이다. 나는 이거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다. 라는 경우에는 이 2개월 기간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의 신청이라 함은 결국에는 마찬가지예요. 어떤 거절 이유를 끌고 와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은 등록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 이의 신청이 있다면은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주겠죠. 그래, 너의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의리할 텐데 갑이 자신의 상표가 등록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의 신청을 제기하게 될 텐데 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절차적인 내용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간에 이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는 말은 을이 맞다라는 거고요. 이유가 없다는 말은 을이 틀렸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는 거절 이유가 있다라는 거니까 거절 이유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고 판명이 난다면 이렇게 거절 결정이 되게 되겠죠. 하지만 을이 이렇게 이의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 이유가 없다, 너가 틀렸다, 혹은 방식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각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마찬가지로 본래의 프로세스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원 공고를 통해서 여기까지 내려온다면 결국에 등록 결정이 되겠죠. 출원 등록 결정이 되는 거고, 지금 화살표가 조금 꺾여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가 맞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인데 지우시고요. 어쨌든 간에 상표 등록 결정이 된다면, 저렇게 상표 등록 결정이 된다면 이제 출원인이 상표 등록 결정이 됐다는 통지를 받게 되고 여기에 응답해서 수수료를 내야겠죠. 특허청에 나의 상표권을 등록을 해서 이 국가로부터,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이 수수료를 납부를 함으로써 상표권의 설정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순간에 비로소 갑은 이렇게 출원인의 신분에서 상표권자가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심사 절차를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후에 총책 파트에서 개별적인 법조물,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기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심사관이나 특허청장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명령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이때 이 심사 전반적인 절차에 대한 이해나 혹은 감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듣게 되신다면 이 각각의 위치들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총칙의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총책 파트에서는 간단하게 그 세부적인 법조문들을 탁탁 치고 넘어갈 거니까 여기서 전반적인 흐름들이 이해되지 않으셨다면 반복해서 그 이 흐름 정도만, 이렇게 되지, 저렇게 되지,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은 충분히 총책 파트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32.3조, 34조에서 공부하게 될 거고, 출원 이의 신청도 역시 뒷부분에 별도의 조문들로서 한 열 몇 개 조문이 이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세한 내용들은 뒷부분에서 살펴보게 될 거고,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흐름만 내가 얻어간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3번 큰 목차에 와서 이제 이 절차에 대해서 3번 심사, 그리고 그 밑에 이 전반적인 절차를 방금 살펴보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다양한 절차를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데, 출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절차들이 있냐 하면은 출원의 변경, 예를 들어서 이 상표 등록 출원을 업무 표장 출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단체 표장 출원으로, 그 목적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표장인데 내 실수로 상표로 출원을 했다. 이 경우에는 뭐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반대로도 가능한 거고, 출원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내가 A와 B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출원을 했는데 A와 B를 따로 이렇게 분할을 해서 심사를 받겠다. 혹은 이 A와 B를 분할을 해서 뭐 이 B와 관련된 출원은 다른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을에게 넘겨서 그 사람이 출원인이 되게 하겠다. 이런 식의 절차적인 제도, 이런 식의 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우선권 주장이나 출원시 특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인정된 출원인이 있을 텐데, 출원일이 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출원일은 실체 심사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원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출원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금 이 서류가 접수된 날보다 훨씬 앞으로 앞당길 수 있는 절차적인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가 우선권 주장과 출원시 특례입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 같은 경우에는 이 이의 신청과 같이 제3자가 이 출원 자체가 등록을 받기에는 거절 이유가 있는데 심사관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 경우에는 특허청에 이렇게 정보 제공을 함으로써 이 심사관의 판단을 도와주는 절차적 제도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표가 출원이 되면은 이 출원된 순서대로 하나하나씩 심사를 해주게 되는데, 어떠한 특정 요건에 부합을 한다면은 내 출원을 다른 사람의 출원보다 먼저 심사관이 심사를 해주는 이런 제도를 우선 심사 제도라고 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려드린 바와 같이 갑이 이렇게 출원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이후에는 상표권으로서, 권리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을이라는 제3자가 침해를 하고 있다면 이 권리로서 상표권으로서 이렇게 권리를 행사해서 갑은 상표권자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시점에, 즉 갑이 아직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 상표 등록 출원을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갑은 심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X를 A라는 상품에 붙여서 A를 이렇게 파는 사업을 갑이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에도 을이 침해라는 케이스가 분명히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어떻게 갑을 보호하겠냐? 즉 권리화하기 이전에 이 기간 동안에 을의 침해에 대해서 갑은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어떤 보호를 받을 것인가를 규정한 것이 손실보상 청구권 제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심사 과정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이제 4번, 큰 목차 4번에 내려와서 상표권, 즉 심사가 끝났어요. 이제 심사가 끝났고 갑의 상표 등록 출원이 등록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심사관이 판단이 되어서 이제 등록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상표권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갑은 X, 그리고 X라는 표장을 A와 B를 지정상품으로 한 상표의 상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갑은 상표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이 권리에 대해서 보시면 상표권의 효력, 즉 상표권을 등록받으면 출원을 등록받으면 어떤 효력이 발생을 하는가, 존속기간 갱신등록제도,
일정 시간 동안 10년의 기간 동안 등록 후 10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상표권으로 보호를 해주는데 이 10년이 도과하면은 또 10년을 연장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상표권은 그 권리의 존속 기간이 계속해서 연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제도 존속 기간을 갱신해주는 그 제도를 저희가 공부를 할 거고 상품 분류 등록 전환 등록 제도는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논점이 아닌데 옛날에 이 지정 상품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상품 분류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상품 분류가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 상품군이 계속 다양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갱신이 되는데 옛날 버전으로 그러니까 이 제도 자체가 한번 크게 대격변한 적이 있어요. 그 대격변 시점을 기준으로 옛날에 이렇게 출원되어서 등록되었던 애들을 이제 현재 체계에 맞게 현재 분류에 맞게 전환해 주는 것이 이제 상품 분류 전환 등록 제도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등록이 되었는데 내가 A와 B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등록을 했는데 C도 상품으로 해서 X라는 표장을 C를 지정 상품으로 해서 더 권리화를 하고 싶다. 그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가 지정 상품 추가 등록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효력적인 측면으로 효력 관점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을이 침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침해를 하고 있냐? X'을 A라는 상품에 X'을 붙여서 X'은 X와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X'을 붙여서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갑이 을에게 직접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특정한 케이스에는 갑이 을에게 자신의 권리, 즉 상표권에 기한 제재, 권리 행사 주로 이때 말하는 권리 행사는 타인이 자신의 상표 혹은 그 상표와 동일 유사한 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소극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소극적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 제한되는 사유는 90조에 주로 나타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에요. 이 논점도 마찬가지로 후에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이 효력 제한이 단순히 이런 소극적 효력 제한뿐만 아니라 갑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사용을 하는 것 역시 상표권의 효력인데 즉 내가 내 등록받은 상표를 자유롭게 지정 상품에 부착을 해서 거래계에서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광고를 하거나 전시하거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을 적극적 효력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효력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을 하면은 일정 주어진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은 적극적 효력도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갑이 자신의 상표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효력 제한 역시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타법과의 저촉 이것도 효력 제한과 관련된 건데 상표법과 어쨌든 간에 같은 카테고리로 묶여있는 디자인보호법 그리고 특허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대상들 있죠. 예를 들어서 발명이나 혹은 디자인보호법에서는 디자인 이런 것들이 상표와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각 법에서 상표권으로 보호받고 또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디자인권으로 보호받는 이러한 권리들 사이에 저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타법과의 저촉을 어떻게 상표법은 풀어내고 있는가를 저희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상표권도 역시 권리, 재산이라는 겁니다. 권리는 재산으로 볼 수 있어서 이 재산을 떼서 남에게 줄 수 있죠. 이걸 이전이라고 하고 또 이 재산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즉 상표권의 공유, 이 재산을 A와 B 이렇게 지정 상품을 받은 경우에 A의 X라는 상표를 A를 지정 상품으로 하는 것 그리고 X라는 상표를 B라는 지정 상품으로 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나중에 취소 심판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상표권을 분할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리가 있으면 갑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갑이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너에게 라이센스를 줄게. 너는 비록 권리자는 아니지만 내 권리를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권리를 줄게. 이게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줄게라는 것이 사용권 제도입니다. 이 사용권 제도를 통해서 권리자에게 즉 갑에게 일정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을 하고 이 갑의 권리를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사용권에 대한 내용이고요. 질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는 그 질권이 상표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의 소멸, 즉 어떠한 경우에 기존에 이미 갑의 권리로서 형성된 상표권이 소멸이 되게 되는지를 법으로 정해줌으로써 이 권리의 분쟁에 있어서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진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 부분도 간단하게 뒤에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5번 목차에서 상표권자의 보호라고 해서 이 상표권을, 그렇다면 이 상표권의 효력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죠. 상표권이 등록을 받는다면 어떠한 효력들이 발생할 거고, 이 효력과 타인의 사용이나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이 효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저희가 공부를 할 텐데,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서 이 갑과 을의 관계를 따져보자는 거죠. 갑의 x, a, b, 그리고 을이 x 프라임, a. 이렇게 을은 사용하고 있고요. 갑은 상표권자이고요. 그러면 이 상표권자에 대해서 을이 이런 식으로 일반 소유자들이 혼동이 일어나게끔 x와 유사한 x'이라는 표장을 a라는 상품에 사용을 해서 일반 소유자들의 혼동을 주고, 갑이 축적해온 이러한 신용들을 해치는 행위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갑이 이렇게 심사 절차를 통해서, 수고스러운 절차를 통해서 권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표법 제도 하에서 이 갑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호를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그렇다면 을이 정말 갑에게 침해가 되는 게 맞아? 을이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맞아라는 거를 판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침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상표법이 어떠한 권리를 주고, 그 권리에 대해서 그 테두리, 효력이라는 이름하에 테두리 속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침해도 어느 정도 정해진 틀에 맞추어서 침해인지 여부, 즉 OX 판단이죠. 이 OX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요건으로서 상표적 사용인가, 혹은 보호 범위 내에 속하는가, 혹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가, 효력 제한 사유가 있는가, 뭐 상표권의 남용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지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고, 어쨌든 간에 이 침해를 판단을 함으로써 침해다라고 한다면 갑은 비로소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을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갑에 대한 보호가 주어지고요. 그 외의 보호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침해 판단이죠. 침해 판단. 그 옆에 뭐 상표적 사용도 그 침해 판단하는 과정 중에 하나일 것이고, 그 외의 논점으로서 권리소진 이론과 진정상품 병행 수입 행위, 즉 이것들은 상표의 기능과 관련해서 저희가 형식적이고 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 상표법의 테두리 상에서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론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보완적 해석이 들어온 내용들인데, 이런 부분들도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침해에 대한 구제, 그래 침해가 성립이 됐어. 그러면 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효적인 수단이죠. 실효적으로 침해인지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줄지와 관련해서 그 뒷부분에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 비밀유지 명령 제도라 함은 되게 마이너한 논점이어서 테마 특강에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 비밀유지 명령 제도라 함은 소송 절차에서 갑이 을이 내 상표에 대한 침해고 얘 때문에 내가 손해가 발생하고 있어 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이제 이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내야 되는데, 이 승소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 속에서 이제 서류를 제출하고, 내가 이러한 영업들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지출을 하고 있어, 이러이러한 매출이 있어,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을 소송 단계에서 제출하게 됨으로써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이 갑의 영업상의 이런 비밀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영업상의 비밀들이 갑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영업상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련 당사자들에게 이거는 비밀이니까 어디 가서 절대 말하고 다니지 마라고 명령을 할 수 있는, 즉 비밀 유지할 너는 의무가 있어, 비밀 유지 명령 제도가 이제 같이 상표법에서 하나의 논점으로 파트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서 나중에 또 빼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6번 목차에 심판 및 소송 파트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권리화도 이루어졌고, 그러면 상표의 출원과 권리 이후의 관계까지 저희가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까지는 특허청 단계, 특허청의 심사 단계였고요. 이제 심판원에 관련해서 심판원이라고 별도의 기구가 또 있습니다. 심사 단계에서는, 특허청의 심사 단계에서는 심사관들이 관여를 했다면, 이 심판원에서는 심판관들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어 있죠.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민법상의 분쟁이 있었을 때 소송, 즉 고등법원 이전의 지방법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제일 1심 판결, 예를 들어서 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있고 2심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게 되죠. 이 경우에는 이 심판원에서 판단을 받은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심결이고요. 즉 심판원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심판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심판의 종류에 따라서 그 심판을 제기하게 되고, 그 심판원에서 심판관들이 주어진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제출된 서류들, 이러한 증거들을 토대로 해서 이 심결을 내리게 되죠. 이 심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이 승소한 자가, 이긴 자가 있고 패한 자가 있을 텐데, 이 결과에 불복하는 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불복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것이 소송일 거고요. 이 소송은 결국에는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을 저희는 여기 내려진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한다 라고 해서 심결 취소 소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소송을 이제 그 이후에 배우게 된다 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라 함은 이제 이렇게 심사 과정을 통해서 거절 이유 통지서가 나와서 보정을 했는데 거절 이유가 치유가 되지 않은 거예요. 심사관이 봤을 때 아직도 너가 말하는 거는 나를 설득시키지 못해. 그래서 너는 아직도 거절 이유가 있어서 거절 결정할 거야 라고 심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출원인이 이 거절 결정이 됐으면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보정서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절차상에서는 이 거절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 거절 결정을, 지금 이 소송은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이었죠. 이 경우에는 이 거절 결정에 불복을 했으니까 이 거절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해봐 라는 뜻에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허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절차적인 측면이 있는, 절차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심판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특허 등록 거절 결정에 대한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이 있고, 그 옆에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이라 함은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효 사유들이 있습니다. 이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이 상표권자에 대해서 제기하는 심판이 상표 등록 무효 심판입니다. 근데 이 무효 사유라는 게 거의 대부분 이 실체 심사와 맞닿아 있어서요. 결국 무효 심판에 대해서도, 무효 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이 심판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 실체 심사와 같이 33조 위반인데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었냐, 혹은 34조 위반인데도 등록이 되었냐, 혹은 지금 후행적으로 33조 위반에 해당이 되었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니까 무효 심판 그때 그렇게 별도로 공부할 거는 크게 많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제 취소 심판은 등록을 시켜줬어요. 이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근원적인 하자가 있다는 거죠. 얘 무효될, 즉 얘는 등록이 되면 안 됐을랜데 등록이 되었어, 이럴 때 무효 심판을 해주는 거고요. 이 취소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상표권이 등록이 된 이후에, 이렇게 등록이 된 이후에 얘 보니까 등록은 시켜줬는데 얘를 등록해서 보호해주는 것보다 얘를 취소를 함으로써 이 권리를 없애버림으로써 이 X라는 표장을 을이나 병이나 다른 애들이 선택해서 이 X를 다른 애들이 사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사회 전반에 이로울 것 같아. 이런 취지로, 꼭 이런 취지는 아니지만 쉽게 이해를 들어서 이런 식의 취지로 얘한테
더 이상 등록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할 때 이렇게 취소 심판을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취소 심판을 통해서 장례를 향해서 소멸, 즉 취소 심판에 심결이 되어서 취소가 결정이 됐다. 그렇다면 취소가 결정이 된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점 이후부터 장례로부터 이제 이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저희가 취소 심판이라고 하고요. 상표 등록 무효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의 이러한 과정까지 전부 다 이 기간까지 소급해서 아까 말씀드린 소급표가 발생해서 소급해서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 저희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이고요. 그 뒤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이렇게 을이 침해를 하고 있는 경우에 갑은 법원에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혹은 침해 판단을 받아봄으로써 이 을에 대해서 권리를 제재할 수도 있는데 그 예방적인 수단, 즉 침해에 소송을 제기하고 막 이러기에 앞서서 심판원 단계에서 한번 자기는 확인을 예비적으로 한번 예방적으로 한번 확인을 받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갑과 을의 실질적인 이런 당사자 간의 사적인 관계 혹은 그 외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표장과 표장, 즉 상표와 상표 간의 관계에서만 권리 범위, 즉 상표법에서 허여하는 이 상표에 대한 이 테두리 안에 이 보호 범위의 울타리 안에 이 을이 사용하고 있는 확인 대상 표장이 이 울타리 안에 즉 권리 범위 안에 속하는지 아닌지 여부까지만 판단해 주는 것이 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에서 인용 심규를 받았어요. 갑이, 즉 예를 들어서 갑이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통해서 이 을의 확인 대상 표장이 나의 상표권의 효력 범위, 권리 범위 안에 들어가라는 걸 판단해 줘라고 심판원의 판단을 구해서 심판원이 그래, 이 을에 사용하는 확인 대상 표장이 너의 권리에 속해 라고 판단을 해줄 수 있을지언정,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을이 선사용권, 즉 갑이 출원한 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사용을 해와서 을은 자신의 권리를 갑의 상표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확인 대상 표장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선사용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선사용권은 개인 간의 관계에서 개인 간의 입장에 관계에서 이렇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권리만 따지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에서는 판단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범위 확인 심판과 침해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는 것 간단하게 개념적으로만 알고 넘어가시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 옆에 일사부재리 같은 경우에는 심판의 이러한 완결 심판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심결의 모순 조촉을 야기할 수 있는 동일한 심판을 청구하지 못한다라는 거, 그런 내용들이고요. 심결 취소 소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7번, 그 다음에는 마드리드 의정서, 이 상표법의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가 한번 쭉 공부를 한 거고요. 그 이후에는 마드리드, 즉 절차만 남은, 절차적인 성격만 남은 마드리드 의정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마드리드 의정서는 정말 출원인, 이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자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X라는 표장을 A라는 B를 지정상품으로 해서 국내에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이 갑이 사업을 하는 영역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외에서도 갑은 상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갑이 이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제1국, 제2국, 1국과 2국은 해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일본에도 이 상표를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상표권자로서 사업을 맘 편히 하고 싶다라고 할 때, 기존 같은 경우에는 마드리드 의정서가 없다면은 갑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국내 절차를 따르고, 제1국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다가 출원을 해가지고 제1국의 대리인을 쓰고 여기서 심사를 받아서 또 등록을 받는 이런 과정들을 국내에서와 똑같은
국내에서 똑같이 해외에서 해외 상표법이 정하고 있는 그 절차와 요건들에 따라서 이렇게 또 심사를 받고 등록을 받아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고요. 그리고 얘 출원일과 얘 출원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표권의 갱신이나 이런 것들도 그때그때 맞춰서 얘 해주고 또 얘 체크해 놨다가 얘 모니터링 하다가 얘 또 존속 기간 늘려주고 얘 뭐 관리해주고 얘 분쟁 처리야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각계적으로 관리를 해 와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비용과 절차의 편의성에 문제를 해결해 줄 필요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의정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있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나라 대한민국의 상표법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국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원이나 상표권이 존재를 한다면 이 출원이나 상표권에 기초해서 와이포라는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 출원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국제등록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때 서류적인 요건을 충족을 한다면 이렇게 국제 등록이 된다는 거죠. 국제 등록이 되면은 별도로 아까처럼 제1국이나 제2국을 따로 하나하나 출원하고 뭐 거기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을 하고 해외 대리인을 선임하고 이런 개별적인 번거로운 절차 없이 지정국을 여기서 지정을 하면은, 즉 국제 등록을 하면서 나 이 상표를 어디 국가에서 보호를 받고 싶어라고 지정국을 지정을 하면은 이 국제 등록이 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1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된 것으로 보아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2국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출원될 것으로 보아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이때 그 거절유가 있는지 없는지 각계적으로 각 국에서 따져지게 됩니다. 즉 이 단계를 굉장히 편하게 해준 거죠. 마드리드 의정서가 이 단계 의정서에서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이 절차적인 편의가 이 단계를 굉장히 수월하게 해주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드리드 의정서와 공부할 내용은, 첫째로는 이 국내 권리자가 해외에서 보호받고자 할 때 어떻게 마드리드 의정서를 이용할 것인가가 있고요. 이와 반대로 을이라는 외국인이 있다는 거죠. 이번엔 을이 제1국에서 이렇게 출원 혹은 등록을 받아놓은 Y라는 상표를 A와 B라는 상품에 대해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얘도 Y4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Y4에 국제 등록을 받아서 지정국을 지정을 할 텐데, 그 지정국 중에 하나가 저희 대한민국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까와는 반대로 이렇게 지정국 지정을 해서 을이 국내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게 될 텐데, 그렇다면 국내법, 상표법 하에서 이렇게 외국에서 들여온 이 을의 출원을 어떻게 심사를 할 것인가, 어떻게 기존의 국내에 있는 권리들과 어떻게 권리를 조율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두 번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의정서는 첫 번째로는 국내에서, 쉽게 말해서 마드리드 의정서는 좀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절차적으로 딱딱 나누어서 공부를 하시면은 크게 헷갈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후에 첫 번째는 국내에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와 버리는 경우 이렇게 어떻게 절차적으로 출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절차로
일괄적이고 단일 절차로 이렇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정국이 여러 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일괄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일괄적인 상표 관리가 이후에 가능하겠다라는 것이 마드리드 의정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 목차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부경법도 상표법의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표법보다 중요하지는 않고 그리고 또 별도로 독자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건 아니고 상표법과의 관계에서 그 보완적인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표법과 부경법 모두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일 수 있다는 거죠. 상표법은 물론 특허법 그리고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산업재산권법으로 묶일 수 있는 법이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형식적인 분류이고요. 실질적인 분류로 한다면 상표법과 부경법은 경영법 또는 경영질서법으로 묶일 수 있습니다. 즉 상표법과 부경법은 일반 상거래에서 거래 환경에서 거래계에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고 그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들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 동일한 목적이 어느 정도 목적을 같이 하고 있지만 일정한 경우에 이제 이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 해치는 자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될 텐데 그 보호하는 그 기준이 즉 판단 기준이 차이가 있고 그 판단 기준이 서로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부경법으로 상표법을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일정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함께 작용하기 굉장히 용이한 함께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상표법을 위반을 하면은 부경법 위반이 될 수 있거나 혹은 상표법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부경법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요. 부경법도 묶어서 저희가 공부를 하곤 합니다.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침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즉 동일 유사 혹은 상표적 사용 이렇게 OX 판단을 통해서 어떠한 요건,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을 함으로써 보호를 하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부경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요건을 미리 정해주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 간의 사실관계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통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관계들에 기반해서 요건이 맞는지 아닌지를 따지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관계 하나하나의 요소들에 기반해서 결국에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하는지 결국에는 이 부정경쟁 자체에 대한 판단을 결론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인 사실관계 하나하나를 따져서 결론을 내는 그러한 동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경쟁 방지법입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구체적인 판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양 법 조문들을 근거로 한 판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차이를 알아가시는 거지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는 거는 확실히 지금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개념만 어느 정도 받아들여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둘 다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저희 상표법이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어떤 것들을 저희가 공부하게 될 것인지 지금 1시간 동안 전부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전부 다 이 흐름들을 다 상기시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논점은 어디에 위치하는 것이다를 그때그때 파악해 가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수업을 들으시는 그 수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